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8주 수업을 예상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조금 변할 수는 있으나 이제 기본적으로 8주를 생각하고 있고, 수업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거냐면 처음 2주 반 정도는 현대대수가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한 2주 반 정도는 해석학이 이루어질 거고, 2주 정도는 위상수학이 이루어질 거고, 1주는 그 미적분학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략 8주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약간의 이제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수업은 그 해설이 이제 없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해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해설이 없는 경우는 이제 나중에 내가 가능하면 타자는 못 칠더라도 손으로라도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이제 나중에 제시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수업도 매주 다음 주부터 수업 후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건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토요일 수업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은 거냐면, 강의를 하다 보면서 경험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목요일날 수업을 하는 내용들 중에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좀 천천히 나가자. 그러니까 문제량을 많이 나가는 것보단 천천히 나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문제는 다른 거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중복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수업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생각을 조금 더 좀 나쁘게 말하면 머리 아픈 거고, 좋게 말하면 폭과 깊이를 넓혀보자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수업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하나를 다룰 때 이 단어 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렇게도 발전될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도 확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확장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될 거고, 그러한 것들은 아마 프린트물에는 이제 잘 드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프린트물에 드러나지 않을 거고, 수업하면서 그 확장성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수 해석 위상에서 보면 미적분학 이렇게 네 개를 보면 해석학하고 미적분학은 확장성은 좀 덜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확장되는 경우가 덜한데, 현대와 위상은 추상적인 과목이다 보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 문제를 주어질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확장 가능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자꾸 얘기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 방과 후 수업 후에 이제 질문을 주고받고 할 때, 그때 문제에 관련돼서 이건 뭐 단계가 스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수업 시간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집에서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왜 그러한 것이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할 수도 있나요라는, 이렇게 이제 조금 우리 보통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런 의문을 던져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참고를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크게 이제 수업을 무엇으로 여기서 얘기를 했냐면, 타이틀은 극대대열과 기하당시라고 이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수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요 칠판으로 이제 수업을 할게요. 우리의 핵심 내용은 확대체예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확대체가 되는데, 시험은 확대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2009년도라고 이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009년도 이전과 2009년도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이전 이후가 이제 되는 건 객관식 때 이전과 객관식 이후로 이제 나누는데,
그건 문제가 나눈 것이면서 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요것이 이전에는 어떤 형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었냐면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확대체라는 이론적 근거를.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론적 근거들도 간혹 나오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확대체를 해석하는 거라든지 이것을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형식의 응용성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념과 응용으로 넘어가는데 추상수학이라는 것은 개념을 물어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개념을 물어보면 쉬울 수는 있으나 대체로 왜냐하면 우리가 손에 보통 잡히지가 않죠. 특히 이제 확대체 같은 경우는 손에 잡히지 않는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서 이때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게 되냐면 갈루아 확대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루아 확대체가 등장을 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학교, 대학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갈루아 확대체의 문제가 학부 과정의 이론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한 이제 그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 교수들마다 다르니까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기준을 뭐로 잡는 거냐면 이것을 하기 전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각 대학에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를 하냐면 예를 든다면 선형대수학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A 대학에 있다가 할 때 당신들의 대학에서는 선형대수학을 몇 학년 때 합니까? 몇 학점을 합니까? 한 학기에 3학점입니까? 두 학기에 4학점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발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답변을 다 받아요. 그럼 그것을 답변을 받으면 대학마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이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기초로 해서 보통 보는 게 현대대수학은 3학기 정도로 이제 보통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3학점 3학기면 갈루아 확대체가 넘어가기 보통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그거를 안 낸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2009년 이후에 무슨 것이 이제 발생이 되냐면 1차 객관식, 2차 논술형이었죠. 근데 논술형으로 넘어가면서 갈루아 이론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루아를 건드리기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20점짜리 논술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경론과 접목시킬 땐 30점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현대대수로만 놓고 본다면 20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0점짜리 문제를 한 문제를 딱 내놓고 20점을 주는데 그 문제는 단일 문제가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한 문제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제시가 되겠죠. 그게 이제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항상 시험이란 건 내 눈이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물꼬를 틀게 되면 그 뒤에 사람은 부담감 제로예요. 이제 그전에는 이거 내도 되나 하고 막 고민했던 사람들이 이제 내도 돼. 왜?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채론이 과거에 비해서 2009년도 이후에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이거 내가 한두 달 공부해봐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손을 놓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속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 틀렸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쌓이면 떨어지는 거죠. 하나만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제 임용을 준비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과목, 어떤 영역이든 포기하지 마라. 단, 너무너무 어렵다면 그 문제와 관련된 것은 이거는 운명에 맡기는 수는 있지만 영역을 포기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영역 안에서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쉽게 나오는 건 무조건 무엇화 시켜야 되냐면 점수화를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렵다고 그 문제가 어떤 특정한 내용이 어렵다고 하는 것들도 이제 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그 해 문제 풀면서 이런 문제를 이제 제시한 적이 있어요. X24승은 1의 해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원본 확대체 원분 당식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그 문제를 그대로 내면서 24까지는 안 나오고 아마 12까지 정도는 나올 거야. 왜냐면 24는 너무 8차가 돼서 짜증나지 않을까. 그런데 24차가 나와버렸어요. 덜커덩. 근데 내가 자랑기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내가 한 말이 있어서. 12차까지는 뭐 이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24차는 너무 크지 않나 그런데 덜커덩 나오니까 내가 한 말이 있다 보니까 했는데 이건 이제 무엇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제 출제하는 분들이 24 정도의 숫자가 작은 숫자라고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큰 숫자라고 판단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념 원리를 물어보는 거지 우리한테 산술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리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큰 숫자가 들어가면 원리도 따져야 되는데 계산까지 따져보면은 그게 이제 점수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시간 배분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그런 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확대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럼 이 확대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뭐로 갈 거냐라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라는 얘기냐면 F를 체라고 하고 X를 부정원이라고 놓아보자. 이렇게 놓게 되면 이때 우리가 다항식환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 다항식환 개념은 우리가 유클리트 정역이 됩니다. 근데 유클리트 정역은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래 주인공은 아닌데 얘가 유클리트 정역이 되면 다낭 이데알 정역이 됩니다. 그리고 뭐 뒤에 UFD가 됩니다라는 말을 쓰는데 주인공은 다낭 이데알 정역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주인공이 됩니다. 얘가 주인공이 되는데 다낭 이데알 정역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냐면 유클리트 정역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다낭 이데알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게 최대 장점은 얘가 체가 되니까 이 말이 쉬워지는 거예요. 체가 되고 최대 장점은 뭐죠? 체의 최대 장점.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실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왜냐하면 실수는 사칙연산이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최대 장점은 여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0이라는 원소는 예외사항으로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이제 최대 장점은 여건의 존재성 때문에 내가 생각한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건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정역은 일반적으로 뭐가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건에 대한 존재성이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항식환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문제가 나오면 정수론에서 나오는 유클리트 알고리즘의 문제들이 있죠. 이 유클리트 알고리즘의 문제들을 적용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문제 풀면서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게 될 거고 여하튼 이제 얘가 주인공이 돼서 이거로부터 무엇을 만들려고 하냐면 체를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체를 확장을 시키거나 또는 체를 만들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를 하고 싶은데 근본적으로 정역이면 분수체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역이면 분수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분수체의 단점이 뭐였냐면 체의 분수체는 도로 자기 자신이더라. 그러니까 분수체를 가지고는 뭐를 만들 수가 없다요? 확장이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확장을 만들기 위해서 해봤더니 우리가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단위원을 갖는 가관환을 무엇으로? 극대 이데알로 팩터 시켜주면 얘가 무엇이 된다가 되는 거예요. 체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극대 이데알을 찾아내면 되는데 이 극대 이데알을 만드는 것 또한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낭 이데알 정역에서는
이 극대 이데아를 만드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더라야? 기하권에 의해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해보니 극대 이데아를 만드는 것보다, 찾아내는 것보단 기하를 찾는 게 쉽다. 이게 쉽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지하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뭐다? 수월하더라. 극대 이데아를 만드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거 쉽죠? 이렇게 말할 때 절대 야 너나 쉽지 내가 쉽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지는데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동형적 관점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것은 무엇의 문제와 관련되냐면 커널의 문제와 관련이 돼요. 그러면 커널은 환론의 입장에서 무엇으로 대응되는 원소들이에요? 0으로 대응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하당식의 무엇의 문제와 연결이 돼요? 근을 구하는 문제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근을 구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 수학사를 쓰는 사람들의 책들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수학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수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근을 찾는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근을 찾는 문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요즘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나오지만 대체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의 뭐를 찾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근을 찾는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무엇의 문제가 나옵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나는 이제 잊어버렸고 실제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무시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에요. 3차 방정식 근의 공식이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교사 임용 시험에 이게 98년도인가 언젠가 한 번 나왔는데 강의 안 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출제하신 분의 의도가 난 잘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문제는 출제하신 분이 수학사와 연계시켜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문제가 보통 현대대 수학 책에도 나오는데 내가 현대대 수학 단과 수업할 때도 강의를 안 해요. 이건 의미 없다. 이제 그게 이름을 붙인다면 이제 카르다노의 공식이 되죠.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한 말을 정리하면 1차, 2차, 3차까지는 좌우지간 뭐가 있다야? 근을 구하는 공식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이후에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일반적인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벨하고 가우스에 의해서 이제 결론이 나요. 그럼 말을 바꾸면 4차부터는 뭐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의 공식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근의 공식에도 없는 거를 우리한테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왜냐면 지들도 모르는데 우리한테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냅니다. 그 대신 근은 중요해요. 근데 일반화된 뭐는 없다야? 이론은 없다야. 그러면 낼까요? 안 낼까요? 내요. 뭐만 안 내면 되는 거야. 일반화된 식을 구하라는 문제만 안 내면 되는 거잖아. 왜냐면 근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나와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이거 다 시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말하는 데서 좀 뻥을 좀 튀면 한 발짝을 뛸 때마다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시험 문제 다 한 번 이상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 부분들 꼭 그 중요한 파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근의 문제는 그래서 나와요. 나오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나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근을 가르쳐 주고 자, 얘가 근이야 그런 거예요. 알파가 근이야. 뭐 루트 2가 근이야. 그럼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최소 차수 다항식은 뭘까? 왜냐면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다항식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린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꼭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그러면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최소 차수 다항식은 몇 개가 있을까요? 이것도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으니까 답은 무조건 몇 개여야 된다.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콕 집어서 말하죠. 최고창의 개수를 고정시키자요. 근데 모든 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는 0 말고 모든 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는 뭘까요? 단위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숫자식으로 표현하면 1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체가 됐든 간에 모순됨이 없이 단위원은 가지니까 단위원을 최고차항의 뭐로 잡자요? 개수로 잡는 문제를 내자. 일명 무슨 다항식? 모닉 다항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닉의 요인은 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보단 무엇을 강조함에 있다야? 유일성을 강조함에 있는 거예요. 되겠죠? 모닉의 요인은 이제 그거고 또 모닉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 우리도 나중에 이제 그 문제 다룰 때 계산 좀 편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닉을 많이 선호하는 거고. 자, 그래서 얘를 근으로 갖는 최소 차수 무엇을 물어본다? 모닉 다항식을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힘든 게 요거예요. 얘가 최소 차수라는 것은 어떻게 판별할 거냐의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곤란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최소 차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이제 그 보통 2차는 유리합니다. 유리한 게 있고, 또 이것 대신에 얘를 해줬더니 얘가 무슨 다항식이더라? 무슨 다항식이더라? 모닉 기하기더라. 그래서 최소 차수 모닉 다항식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어떻게 씁니까? 이런 식의 기호를 쓰죠. 일레드서블 알파 F 이런 식으로. 그런데 기하기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와 같은 또 다른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 이게 이제 아까도 말한 원분 다항식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자, 알파라는 다항식의 한 근 알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알파는 이 기하 다항식의 근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런 거야. 다른 근은 구해 보세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의 문제에 가장 근접되어 있는 내용들이 무엇에 대한 정답? 이런 것을 학교 다녔을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 플러스 2i의 1 플러스 2i를 근으로 갖는 유리 실수계수 다항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또 다른 근은 뭐가 돼요? 켤레 복소수죠. 1 마이너스 2i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얘를 근으로 갖는 최소차수 다항식이 있으면 이것의 근과 똑같은 또 다른 근이 있을 거다.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면 그것들의 이름을 우리는 켤레, 짝꿍이라고. 얘네들은 늘 같이 붙어 다니는 애들이야. 그래서 짝꿍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자야. 근데 이게 추상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대수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대수적 뭐가 된다? 켤레원이 되는데 짝이라는 것은 영원 불멸하지는 않더라야. 그래서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내가 지금 있는 공간에 따라서 짝의 개념이 뭐가 된다?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기초체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체에 따라서 무엇이 바뀔 수 있다? 짝꿍이 될 수도 있지만 짝꿍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트 2라는 말이 있다야. 그러면 유리수에서 본다면 루트 2의 짝꿍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최소 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그것의 근은 루트 2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런데 실수에서 따져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실수에서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최소 차수는 뭘까요? 그런데 루트 2가 실수니까 x 마이너스 루트 2는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실수계수 다항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해서 본다면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는 짝꿍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까 1 플러스 2i의 켤레복소수는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미 언어적으로 실수라는 말을 기준으로 삼아 버린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복소수에서 1 플러스 2i의 짝꿍은 뭐가 될까요? 그럼 1 플러스 2i밖에 없는 거예요. 1 마이너스 2i는 절대 짝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답안지에도 꼭 써야 되는 거고, 공부할 때 의식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무엇을 꼭 의식해야 된다? 우리가 어디에서 논의하는지를 반드시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안 되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무엇 할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진짜 우리를 갖다 발등 찍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100문제를 풀었더니 100문제가 다 참이었어. 그렇게 풀었더니. 근데 시험에서 참이 아니라 거짓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틀리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틀리느냐?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안 그린 거예요. 이 내용을 머릿속에 안 그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시험에서 틀려지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유의해야 돼요. 확대치에서 무조건 뭐가 중요하다? 무조건 기초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의 문제가 주어지면,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내가 말한 이런 이론적인 문제는 다 시험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나왔습니다. 2000년 이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나온 거예요. 그래도 한 번 이상 나왔다는 얘기는 전공자들이 봤을 때 뭐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중요하게 봤다는 얘기죠. 요 내용 흐름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요 원리를 이제 따라가는 거고, 이게 이제 여러분하고 수업하려고 하는 타이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극대 이데알과 뭐로? 기하학당식이라는 개념은 확대체라는 개념을 공부할 때 저것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공부하는데 매우 어렵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것 자체가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도구이자 또 하나의 무엇도 될 수 있냐면 목적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항식환으로 머릿속에 두지 말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체크를 해보자가 이제 전반부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논의하려고 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돼요. 아까 이것의 근을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다면, 알파라고 표현했다면,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얘는 정역이 돼요. 일반적으로 정역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역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기하학당식에 관련된 근이, 우리가 논의하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논의하는 곳에서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의하는 곳에서 이러한 다항식의 근을 찾아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대수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쓰는 거고, 우리가 논의하는 곳에서는 없는데요 그러면 초월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알파가 대수적인지 초월적인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90% 이상은 대수적인 문제를 다루지만 초월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대수적이 됐건 초월적이 됐건에 관계없이 얘네가 정역이 되는 건 맞습니다. 정역이 되는 건 맞으니까 정역이 되면 이것에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역이 되면 이것에 분수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수체라는 기호를 우리 이렇게 쓰자, 이제 앞으로. 그래서 차이점 됐죠? 여기 대괄호를 썼고 소괄호를 쓰면서 자, 우리 이렇게 사용해 봅시다라는 이러한 논리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분수체를 가지고 체를 확장을 시켜봤어요. 체를 확장을 시켰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제 내가 요 밑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이 체의 성격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겠니? 라는 문제들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 전반부가 앞에서 말한
이론적인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확장이 되고 났더니 이 채라고 확장된 것은 이제 우리가 F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이제 내가 강의를 할게요. 기초체를 뭐라고 놓고 F라고 놓고 확대체를 K라고 놓고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나오게 되면 이때 이 K라고 하는 것은 F 위에서 벡터 공간이 돼요. F 위에서. 그러면서 확대체는 두 가지 얼굴을 또 지니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얼굴을 지녔다라는 얘기는 체가 되니까 체의 성질은 0이 아니면 모든 원소는 여건이 존재하는 건데 그 말고도 체와 벡터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체는 자기 원소들끼리의 곱셈 개념이 있어요. 자기 원소들끼리 무엇 해줄 수 있다? 곱셈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벡터에는 벡터끼리의 곱셈이라는 정의가 없어요. 정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원소를 논의를 할 때 자기들끼리 곱해도 됐다가 곱하면 안 되기도 했다가 하는데 이 문장이 자, 이번 줄은 체로서 얘기할게요. 다음 줄은 벡터로서 얘기할게 하는 게 아니라 문장 안에 체, 벡터, 체 뭐 이런 식으로 막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가 읽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확대체의 개념 속에는 체라는 개념도 있지만 무슨 개념이 있다요?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다요. 그럼 이 공간의 개념이 나오니까 당연히 무슨 개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어요? 차원이 나오는데 이 차원도 벡터의 그 공간에서의 차원인 디멘전의 뜻인데 벡터에서의 디멘전의 성격과는 얘는 아주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3차원 벡터 공간 안에는 2차원 부분 공간도 있고 1차원 부분 공간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3차원 부분 공간 안에는 2차원 부분 공간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간은 이것의 부분 공간은 반드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되냐면 약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n차원이었다 그러면 부분 공간은 n의 무슨 개념으로만? 약수 개념으로만 나오게 되니까 선형대수에서의 차원이라는 것을 용어를 동일한 언어를 쓰면 이제 뭐가 돼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니까 사람들이 내용은 차원인데 이것의 고유한 성격을 존중해서 이름을 바꾸자야. 그래서 차원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무슨 이름으로 바꿔요? 차원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무슨 이름으로 바꿉니까? 차수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행례라고 바꿨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차수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때 차수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언어와 같습니다. 디그리를 뜻하는 겁니다. 디그리를 뜻하는데 이 디그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는데 이 디그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기압 다항식의 디그리와 이것의 디그리는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동일할 수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아도 그냥 생뚱맞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 이름을 차수 개념으로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발전하는 게 있어요. 알고리즘적으로. 그게 보통 유한체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알고리즘화 시키게. 유한체, 유한확대체, 갈로화체, 갈로확대체는 뜻이 다른 겁니다. 확대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뜻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체가 넘어갔을 때 이제 우리는 주로 어디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무한확대체는 우리가 논의하기가 만만치도 않고 대상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논의하는 게 어디에서? 유한확대체인데 이때 이 유한이라는 것은 얘 입장에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유한 차원 무슨 공간? 벡터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복소수는 실수 위에서 2차원 벡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한 차원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복소수가 유한 집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한 확대체와 유한체의 뜻은 다른 겁니다. 유한체는 원소가 유한 게 있다는 뜻인 거고, 유한 확대체는 유한 차원이란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의어가 아니니까 꼭 유의를 하세요. 그래서 유한 확대체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도입을 해오면 얘도 90% 이상이 알고리즘화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논의를 할 때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알파라는 개념이 근이 우리가 논의하는 공간 안에 있느냐, 우리가 논의하는 공간에서는 찾을 수 없느냐의 문제로 둘로 나누게 돼서 이게 대수적이냐 초월적이냐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초월은 개그를 하면 초월하는 거예요. 확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초월 확대체는 안 다룹니다. 안 다룬다라기보다는 못 다룬다가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로 다룰 거는 어디에서만? 대수적인 데서만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언어는 무엇에 관련된 내용? 대수적 확대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1라운드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교사임용의 시험 모든 문제는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까 2009년 기준으로 급변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로아에 대한 이론이 급변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관심사. 여기는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관심사가 여기에는 K와 F 사이에는 체가 없을까? 이제 이런 거죠. 보통 학생 때는 이런 거 질문하면 되게 싫어해요. 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 관심도 없는데, 내가 언제 물어봤어? 관심도 없는데 싫어하는데, 요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출제위원인 거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출제위원의 입장에서는 저러기 중간에 또 체가 없을까?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우리 집 애들 말, 고등학생들 말을 빌려오면 노가다 하면 돼, 아빠 그래, 늘. 그래서 노가다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품격이 있고, 그쵸? 품위가 있지. 노가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애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첫 번째로. 찾았다고 해서 다 찾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못합니다. 해봤더니 이거 되더라지 일반적인 규칙은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찾는 일부의 방법은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의 문제예요? 고정체의 문제가 나옵니다. 요건 이따 중요한 주제니까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간체를, 그래서 이것을 중간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중간체를 찾으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못 찾아요. 다 못 찾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찾는 알고리즘화를 시켜준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애를 찾는 알고리즘화를 시켜준 게 바로 뭐예요? 갈로아 확대체이다. 그럼 우리 무조건 공식 대입한다고 답 나오는 거 아니죠. 그 식의 공식을 대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거기에다 대입시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아무 때나 이거를 쓸 수 있니?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고정체를 가지고 갈로아 확대체를 디파인을 해주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이거를 갖다 조금 더 쉽게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아니면 쉽게 얘를 만드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요 중간에 나오는 게 분리 다항식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무슨 체? 분리 다항식으로 만든 분해체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오면 뭐가 좋은데요? 그랬더니 얘를 구하는 이론을 체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군론으로 접근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체론과 군론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이름 달라요. 그거 빼고. 군론은 연산자가 하나인데 체론은 연산자가 몇 개예요? 2개니까 일단 복잡하죠. 단순한 게 뭡니까? 군. 두 번째, 군에 관련된 이론은 진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뭐가 돼요? 발달되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훈련들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체의 문제를 무슨 문제로 바꿔버리자? 군의 문제로 바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이용해서? 군을 이용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군이냐면 자기 동영군이에요. 근데 자기 동영군인데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내용을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명 무슨 군? 갈루와 군의 문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갈루와 군 되게 어렵던데 갈루와 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얘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가 더 어렵다 보니까 늘 얘에 비해서 얘가 쉽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루와 군을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의 문제가 나오겠죠.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한 문항 이상이 나온 내용인데 이게 뭐를 이용을 해서 대수적 켤레원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시험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것만 풀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상실이 돼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건데 과정을 빼고 왜냐면 얘가 아까 여기는 내가 알고리즘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화가 된 거는 모르면 알고리즘만 공부하면 돼요. 그냥 그걸로 답을 쓰면 되는데 얘는 알고리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이 절차, 여기에 나와 있는 언어적인 의미들을 하나로 묶어주면 아마 시험에 나오는 레벨,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레벨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에 뭐로 봐야 되냐면 전체 세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나오는 내용이 이게 위치는 어디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와도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여기와도 관련되어 있기도 한데 책의 커리큘럼상 후반부에 나오는 게 더 많으니까 요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얘네들 문제 풀 때 내가 이런 말은 이게 단위원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실수 개념이니까 단위원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단위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냥 어떤 기준을 뜻하는 거고 우리 보통 환에서 단위의 기준은 곱셈의 항등원 개념이니까 이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그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단위원을 기준으로 얘네들의 단위원의 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찾는 문제를 아까 기하당식을 찾는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무슨 당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원분 다항식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 원분 다항식의 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는 게 여러분들이 군론에서 얘기하는 U는 그냥 유니트라는 뜻을 얘기한 거예요. N승을 해줬던 1이 되는 것들의 모임. 그런 쪽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이것을 근을 첨가시켜서 만든 확대체. 그래서 원분 무슨 개념? 확대체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쪽은 다행히 알고리즘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있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개념이 어렵든 안 어렵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와 같은 형태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되는데 원분당식은 꼭 이 이후에 나와야 될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중간중간마다 원분당식에 관련된 내용들은 할 겁니다. 그래서 요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는 이제 먼저 이쪽 얘기들을 중심적으로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채론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은 요걸로 이제 대체하겠습니다. 이론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이건 이제 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책에 따라 다른데, 여기에선 내가 R을 뭐라고 써놨습니까? 단위원을 갖는 가원안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보통 이제 한글로 쓰여진 책들, 여기에서는 단위원을 갖는 가원안이라는 용어 대신에 여기를 정역으로 많이 바꿔요. 그래서 주로 정역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 모든 밑그림은 기본적으로 정역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책에 따라서 단위원을 갖는 가원안은 정역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역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할 거냐면 두 가지를 이제 논의를 하게 돼요. 두 가지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무엇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냐면 자연수에서 보시면 정수에서 볼까요? 정수에서 절대값의 입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수에서 절대값의 입장. 그러면 정수에서 절대값의 입장을 생각하면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그럼 음이 아닌 정수 중에서 0은 0 하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곱셈 여건이 존재하는 것은 몇 개가 있습니까? 1 하나가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0과 1을 제외하면 몇 이상인 자연수로 바뀌어요? 2 이상인 자연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에서 소수라는 것을 정의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1보다 큰 자연수로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소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합성수는 어떻게 정의하죠? 소수가 아닌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까? 그럼 1은 합성수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합성수는 뭐라고 하냐면 2 이상인 자연수 중에서 무엇이 아닌 것. 소수가 아닌 수를 합성수라고 하죠. 그래서 소수와 합성수는 근본적으로 0도 아니고 몇도 아니다야. 1도 아닌 거고 이거를 대수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다야.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1의 절대값도 1인 거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얘네들은 두 가지는 제외시켜요. 두 가지는 제외시키는데 무엇은 제외시키냐면 영원과 단원은 제외를 시켜요. 오케이? 그러면은 영원과 단원을 제외시키고 나서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라는 말을 기하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것은 그럼 뭐가 돼요? 안기하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안기하권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영어로는 기하권이 레듀서블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irreducible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러면은 irreducible이 아닌 건 reducible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하권이 아니면 무엇이 된다? 가야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소원은 이거와는 별개의 관점인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기하권이라는 것은 C가 A 곱하기 B면 A가 단원이거나 또는 무엇이 단원일 때 B가 단원일 때 C를 우린 기하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학생 버전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무엇이 안 되는 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 그러면 3은 1 곱하기 3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수에서 3은 1 곱하기 3도 되지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1과 마이너스 1은 약수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근본적으로 무엇은 제외? 단원은 제외하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권과 가야권의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논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소원. 소원에서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는 프라임이죠. 프라임의 이제 뜻이 되는데, 이 소원의 뜻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기하권의 의미가 아까 내가 OT 얘기할 때 있지만 극대 이데알과 관련성이 있는 언어라고 한다면 소원의 의미는 무슨 이데알과 소이데알과 언어적 의미가 이제 유사하게 지닙니다. 그러면 소원도 근본적으로 0도 아니고 얘도 무엇도 아니다? 소원도 근본적으로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어떤 조건이 있을 때 P가 A, B를 나누면 P가 A를 나누거나 또는 P가 무엇을 나누면 B를 나누면 이때 우리는 P를 소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제 동의어가 아닌데 R이 정역일 때 소원이면 기하권이에요. 근데 기하권이라고 해서 뭐라는 보장은 없다? 소원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필증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R이 다낭 이데알 정역이 주어진다면 소원일 필증 조건은 무엇이에요? 기하권이 되는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아까 우리 기하권, 소원 얘기할 때 제외시켰던 단어가 뭐였죠? 영원과 단원이었죠. 그래서 내가 아까 소원은 무엇과 연결된 언어라고 그랬어요? 소이데알과 연결된 언어고, 기하권은 극대이데알과 연결된 언어니까 그러면 소이데알과 극대이데알이 같다란 뜻인가? 이렇게 되는데 같다란 뜻이에요. 단 예외 조항에선 보장할 수 없죠. 그 예외 조항이란 뭐였을까요? 아까 우리가 뭐와 뭐는 제외시킨다고 그랬어요? 0과 단원이니까 0이데알은, 그래서 이 문제는 소이데알과 무엇은 같은 말이다. 극대 이데알은 동의해요. 단 무슨 이데알 제외? 0 이데알은 제외하는 상황에서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당연한 얘기는 그럼 둘이 똑같은 거잖아요. 극대 이데알과 0을 제외한다면 극대 이데알과 소이데알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당연히 뭐를 밝히려고 합니까? 극대 이데알을 밝히시오. 그러면 꼭 극대를 밝혀야 될 근거는 없죠. 뭐를 밝혀도 된다. 소이데알을 밝혀도 되는 거고, 소이데알을 밝히시오 그랬는데 내가 뭐를 밝혀도 된다. 극대 이데알을 밝혀도 되는데, 우리가 정역과 체의 공통점은 단위원을 갖는 가완한이란 건 공통점이고,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정역은 0인자가 없다라는 거고, 체는 0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곱셈 여건이 존재한다는데, 0인자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여건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중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를 보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0인자가 아니라는 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워요. 차라리 뭐 찾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여건 찾는 게 빠를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소이데알보다 뭐가 더 낫다야? 극대가 더 나아요. 또 극대의 최대 장점은 극대 이데알로 팩터 시켜준 거는 체가 되는데 소이데알로 팩터 시켜준 건 정역이 돼요. 근데 우리 이론적으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체론으로 확장으로 가는 거니까 정역보다는 뭐가 훨씬 더 문맥상 더 편하려 합니까? 체가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극대 이데알을 찾는 데 초점을 두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소원을 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야.
그래서 어느 순간 무슨 언어는 사라지고 없다야? 소원이란 언어는 사라지고 없고 여러분들이 소이데알은 확대체론에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무슨 이데알만 나와요? 극대 이데알만 나와요. 왜냐하면 효율성을 이미 상실해버린 거예요. 내용은 복잡만 하고 오히려 찾으려면 더 어렵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로 가려고 하는 거다? 쉬운 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엇에 관련된 주된 관심사가 갖는다? 극대 이데알에 관련된 내용으로 관심사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너무 이론적으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 문제 하나만 다뤄보고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쪽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연산의 사고 수준이 초등학교 한 5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계산법부터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닝하면서 할 것이니까 참고로 하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슨 말이 나왔냐면 역등원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A가 역등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죠? 역등원이라는 것은 A제곱이 무엇인가? A를 뜻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걸 수학적 균합법으로 적용을 시켜주면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그냥 균합적 사고를 하더라도 A의 n승이 항상 뭐가 돼요? A가 나오는 것이 되겠죠? A제곱이 A면 A n승도 뭐가 돼요? A가 나오는 거죠. 이런 원소를 역등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는 단위원을 갖는 가완한이죠? 단위원을 갖는 가완한에서 0과 단위원은 전부 다 뭐가 돼요? 0과 단위원은 다 역등원이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는 있다가 되는 겁니까? 무조건 뭐는 있다? 역등원은 있다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이 주어지면 n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n 이상인 자연수는 무조건 무엇이 가능해져요? n 이상인 자연수는 표준분해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항상 대수 문제를 논의할 때 자연수가 나오면 이게 반드시란 단어는 없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한 70% 이상은 이게 쓰여질 테니까 습관적으로 무조건 표준분해하라. 할 수 있으면 표준분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분해를 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이 아이들도 당연히 몇 이상인 거 1 이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표준분해를 했다는 얘기는 P1, P2, PR은 서로 다른 다 소수라는 얘기인데 소인수가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은 2 이상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ZN에서 역등원은 꼭 몇 개 존재한다요. 역등원은 꼭 몇 개 있다?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적용을 하면 2의 R승계 존재합니다. 이때 R은 무엇의 개수예요? R은 소인수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처럼 11의 3승이었잖아요. 문제 안에.
그러면 소인수는 몇 개만 있어요? 하나만 있잖아요. 11 하나만 있으니까 이때 몇 등호는 몇 개만 있는 거다? 2개만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P의 n승이 A-1을 나눈다라고 할 때, 물론 얘가 소수예요, 소수. 이렇게 될 때 여기에서 보시면 숫자로 따지면 연속된 몇 수예요? 2수잖아요. 그럼 연속된 2수가 모두 다 P의 배수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개만 P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P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즉 연속된 2수가 P n승의, 얘가 P의 배수면 얘가 P의 배수가 될 수 없는 거고, 얘가 P의 배수면 얘가 P의 배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니까 P의 n승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A만 P의 n승의 배수이거나 A-1만 P의 n승의 배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P의 n승이 A를 나누거나 P의 n승이 무엇을 나눈다요? A-1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몇 등호는 따라서 몇 등호는 무엇밖에 없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몇 등호는 요거라고 했잖아요. 모듈로 P의 n승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식이 성립된다는 얘기는 요 뜻이고, 요게 된다는 얘기는 A가 P의 n승이라는 얘기니까 A가 P의 n승이면 0인 거죠. A-3 P의 n승이라는 얘기는 A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P의 n승에서 본다면 항상 0과 몇 밖에 없다? 1밖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인공인데, 여기에서 몇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몇 영원에 대한 정의는 뭐죠? A의 n승이 몇인 0이 되는 자연수 n이 존재하면 우리는 A를 몇 영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0의 1승은 뭐가 됩니까? 0의 1승은 0이니까 0은 반드시 뭐다? 몇 영원에 해당이 되겠죠? 오케이? 이 말은 몇 영원은 무조건 있다, 없다? 있다. 아까도 몇 등호도 무조건 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몇 영원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A가 몇 영원일 필요충분 조건은 뭡니까? 그러면 A가 몇 영원일 필요충분 조건은 뭐냐면 A의 n승을 해줬더니 얘가 된다라는 이 ZN에서니까 n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은 얘는 모듈러의 입장에서 보면 ZN은 이것의 배수이고 이것의 배수란 뜻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n승을 해줬더니 서로 다른 소수를 P1을 아무리 n승을 해줘도 P2를 만들 수 없죠. 그렇죠? 2의 n승을 아무리 해줘서 3의 배수가 나올 수 없죠. 3의 n승 가지고 절대 2의 배수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얘를 해줬더니 P1, P2, Pr의 배수라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A가 뭐의 배수라는 얘기예요. P1의 배수이고 근본적으로 P2의 배수이고 무엇의 배수가 된다? Pr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정역이면 무엇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몇 등호는 0과 1뿐이 되는 거고 몇 영호는 0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등호니 0과 1뿐이라고 해서 무엇이라는 보장은 못 해준다? 정역이라는 보장은 못 해주는 거예요. 되겠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A를 몇 등원 전체의 집합이라고 모임이라고 전체의 모임이라고 하자.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거 사람 잡는 문제예요.
원리를 알지 못하면. 왜냐면 여기 원소의 숫자가 얘는 얘 49 정도면 하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11의 3승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안 하죠. 원소가 몇 개입니까? 3자릿수입니까? 4자릿수입니까? 계산 자체를 안 하죠. 그래서 이때 것은 얘네들은 달랑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얘도 11의 제곱이고 7의 제곱이고 달랑 몇 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압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 A를 모든 몇 등원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11의 소수의 3승이죠. 그러니까 A는 뭐다? A는 0과 1이네 이런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을 만족하는 그러면 여기에서 A는 몇이라는 뜻이에요? 집합 A는 0과 1밖에 없는데 몇은 제외시킨 거예요. 요거를 제외시킨 거니까 A는 1이라는 거죠. 즉 X, Y는 1이니까 X는 뭐라는 얘기예요? 단원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X는 무슨 집합이다? X는 무슨 집합이다? 단원 집합인 거예요. 오케이? 단원 집합이니까 이때 X의 농도는 몇입니까? 그러면 무엇에 N과 서로를 말하는 거니까 얘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M. 그 다음에 이건 유치한 거죠. 이건 되게 유치한 건데 N은 뭐가 돼요? 이것의 약수인데 10은 2 곱하기 5니까 이것은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몇이 돼요?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유치해서 이쪽으로 이제 안 가는데,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더 발전이 되려면 아마 이렇게 안 나올 거고, 더 발전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거예요. N을 M의 약수의 개수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 이런 식으로 아마 문제를 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저자는 이미 뭐는 알고 있습니까? 이 문제 내는 사람은. 답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M의 약수가 12개라는 것은 이미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2에서 2를 더해주면 13이고 12에서 2를 빼주면 11인데 11과 13의 공통점은 홀수이다 말고 무슨 뜻이 됩니까? 소수가 돼버리니까 얘가 소수를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서? 정수론, 오와 채론으로 얘네들은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확장성이 여기서부터 확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다루실 때 그냥 n을 구하면 되는데 m의 약수를 구하면 되는데 출제위원이 꼭 m의 약수에 더하기 1, m의 약수 더하기 2, 뒤에 자꾸 이상한 숫자를 붙여놨다. 이건 자기가 뭔가 세팅한 숫자로 뭐예요? 맞추기 위해서 걔는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팅한 숫자가 소수이거나 소수의 n승꼴이거나 그런 식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중에 알고리즘화도 쉽고 확장성도 되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얘네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뜻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뭐로 한 거냐면 내 계산 능력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뭐 이렇게 숫자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에서 이 n에 대해서 zn에서 몇 등원의 개수를 a라고 할 때 a가 3 이상 5 이하 이것인 자연수 n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야. 이렇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zn에서 몇 영원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2에 R승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허상인 거야. A는 몇이에요? 2의 제곱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n의 소인수는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는 얘기예요. 10 이상 몇 이하에서? 15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10 소인수 2개 있죠? 11 안 되고 12도 소인수 2개 있고 13 안 되고 14, 15가 되네.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를 대수로도 물어볼 수 있지만 보통 대수를 내신 분이 정수론도 내고 이산수학도 내고 선형대수도 냅니다. 그럼 이 문제를 문장을 살짝 바꾸면 무슨 문제로도 그냥 내도 상관없다. 정수론 문제로도 살짝 바꿔놔도 무방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니까 이거 숫자가 싸지니까 또 이거 다 따져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이즈가 커져버리면 이게 이제 간단한 숫자가 안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논의해주는 이제 그러한 내용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